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또 자산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분의 전문가 보험 닥터와 함께 할 겁니다. 일단은 우리 사회초년생 분들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나도 이제 자산을 늘리고 노후 대비도 미리미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사회초년생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금융투자의 첫걸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또 많은 분들이 내가 퇴직연금 그냥 가입을 했으니까 이제 다 준비됐겠지, 이렇게 놔두면 되겠지라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방법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ETF 투자 많이 하시죠? 해외 상장 ETF를 투자할 때는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주의해야 할지 이 핵심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자산 두둑하게 한번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함께할 첫 번째 보험 닥터부터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닥터는 IFA 종합금융사업단의 한송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드리는 IFA 종합금융사업단 한송희 부지점장입니다. 신입사원 사회초년생 여러분, 사회에 첫 발을 내디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격적인 경제적 독립이라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누었던 생생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해법을 명쾌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송희 부지점장님과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할 주제는 바로 아까 한송희 부지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초년생분들이 어떻게 내 자산을 관리하고 시작을 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지점장님, 요즘 많은 분들 사회초년생 분들 이제 아직 이른 것 같지만 사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초년생 분들이 그러면 나는 뭘로 이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쌓지라고 하시는데, 근데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 맞아요. 주식으로 그냥 막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네. 앵커님, 네. 혹시 주식 투자하세요? 예, 하죠. 맞아요. 요즘은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네.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죠. 네, 재미있는 요즘 신조어 같은 것도 막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주식 시장을 보면 변동성이 워낙 커서 하루는 웃었다가 하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가 이러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사회초년생 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것은요, 주식 계좌가 아니라 나만의 종합지출 관리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에서 무작정 주식부터 시작을 했다가 자칫 마이너스가 나면 사회 초년생에게는 경제적인 독립은커녕 시작부터 큰 좌절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는 결국 버틸 수 있는 나의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하는데 지출 관리가 안 되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첫 단추는요, 나의 소비 성향을 파악을 하고 매달 저축, 투자할 수 있는 예산부터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 투자 성향이 안정형인지 공격형인지 파악하는 내 투자 성향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 말처럼 내 소득과 지출을 통제하고 나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아는 것이 주식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요, 훨씬 중요한 투자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식이 뭐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자산을 늘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초년생분들한테 투자를 적립식으로 해라라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초년생분들은 아니 내가 돈이 없는데 지금 사회생활 처음 시작해서 이 조그만 돈을 또 쪼개서 적립을 하는 게 맞나? 맞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요, 사회 초년생 분들도 굉장히 질문이 많고요. 네네. 그 외에 제가 상담하는 많은 분들께서도 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래요? 예.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뭐냐면요, 투자는 목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자산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매당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나누어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요,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릴 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주가가 낮을 때는 더 많은 수량을 사고요, 주가가 이렇게 높을 때는 적은 수량을 사게 되면서 이렇게 전체 평균 매입 단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네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쁜 일상에 주식장을 매일 들여다보긴 저희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시장의 변동성을 방어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백만 원씩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돈 몇 푼이라도 시간의 흐름을 믿고 먼저 시작하는 이 꾸준함이 훗날 든든한 목돈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차근차근 내가 적립을 하면서 이게 가격의 변동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포트를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취지로 또 펀드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요즘 분들이 펀드를 그러면 선택을 할 때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이나 특정 상품으로 돈을 요즘 벌었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네, 이렇게 주변 이야기만 듣고 네. 이렇게 무작정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펀드를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투자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인데요. 네,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강의, 투자 설명서 등에 표시된 위험 등급을 반드시 참고하여 본인의 투자 성향을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료에 보시면 펀드는 투자 위험에 따라 보통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분류가 되는데요. 1등급이 기재 수익률과 원금 손실 위험이 가장 높고 6등급이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수익률만 쫓기보다 내 투자 성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펀드인지 먼저 이렇게 좀 따져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공식적인 원칙이고요. 화려한 수익률이라는 간판에 현혹되지 마세요. 네, 펀드의 위험 등급을 내 투자 성향과 맞는지 정교하게 비교를 해보는 안목이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고 영리하게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뭐 사실 뭐 부지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만 보고 하면 안 되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어쨌든 이게 좋은 펀드인지 아닌지를 가장 판단하는 첫 번째로 보는 숫자가 사실은 수익률이에요. 맞아요. 이게 과거에 수익률이 높은 펀드였다고 하면은 또 무턱대고 막 고르시거나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 과거에 수익률이 높은 거라면 진짜 이게 좋은 펀드라고 저희가 판단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앵코님 말씀대로 최근 이런 수익률만 네. 쫓는 거는 좀 위험해요. 그렇죠. 네, 위험하긴 한데, 그렇다고 과거 수익률을 아예 무시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쵸, 예. 네. 왜 그러냐면 과거가 미래 수익을 완벽하게 보장을 하지는 않지만 과거 성과가 좋았던 펀드가 향후에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때 중요한 건 몇 개월만 반짝하는 단기 수익률을 현혹되는 것보다 최소 1년 이상 꾸준한 내 수익률을 유지하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네. 네, 이런 우량 펀드들은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펀드 다모아라는 조회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을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유형별, 수익별 상위 펀드를 조회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즉 단기 유행에 흔들리는 투자는 결코 오래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검증된 펀드를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비교해 보시고 그러면서 고르는 이 작은 수고로움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첫 자산을 지키는 가장 큰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수익률만 뭐 보면은 안 되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펀드는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잘 챙겨보면 될 것 같고 네. 이거 말고도 또 더 유심히 보는 분들 가운데서는 펀드 규모, 운영 규모 이런 것까지도 보시는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왜 꼭 확인해야 될까요? 네, 대부분 펀드 이름만 보고, 뭐 회사의 큰 이름명만 보고, 뭐 그쵸, 대기업이냐, 네. 뭐 보통. 유명한 회사냐, 예, 이런 것만 보고 가입을 하시지 이 펀드에 돈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는 잘 보지 않으십니다. 네네. 그래서 하지만 내가 가입할 펀드의 운영 규모가 너무 작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일 경우에는 자산 운영회사가 효율적으로 좀 자산을 운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기 때문인데요. 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규모가 좀 작은 펀드들은 운용사에서 임의로 펀드를 좀 청산을 하거나 다른 펀드로 강제로 이렇게 합쳐지는 임의 해지나 합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시점에 강매로 환매를 당해서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는 현실인데요. 왜 큰 배는 파도가 이렇게 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작은 돛배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뒤집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내 소중한 자산을 맡길 배라면 최소한 외풍을 견딜 수 있는 운용 규모를 가지었는지 먼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부분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용 규모,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펀드 선택하실 때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주변에서 뭐 이런 계좌도 있어야 된다, 이런 계좌도 있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헷갈려요. 맞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많이 듣는 거 뭐 ISA, 그렇죠? 그리고 연금저축, IRP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꼭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네, 한 번쯤 요즘은 워낙 많이들 이야기를 해서 거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절세 주머니가 말씀 방금 해주셨다시피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ISA와 연금저축 IRP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세금을 아껴주는 상품으로만 뭉뚱그려 알고 계시지만 이 상품들은 자금의 목적과 기간에 따라 완전히 분리해서 영리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먼저 ISA는 결혼 자금이나 네. 주택 마련처럼 3년에서 5년의 단기간에 쓸 목돈을 모으는 투자 바구니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주면서도 비교적 만기가 짧아서 단기 자금으로 모으기에 좀 최적화되기 때문인데요. 반면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 정산을 저희가 할 때 최대 16.5%의 강력한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노후를 바라보는 장기 자금으로 길게 묶어두셔야 되는 상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 중도 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다 뱉어내야 하므로 사회초년생이라면 내 소득의 일부분만 아주 소액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내 눈앞에 세금을 당장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모으는 돈의 이름을 좀 이렇게 정해 주셔서 3년 뒤 나를 위한 돈은 ISA에, 그다음에 먼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은 연금에, 즉
연금저축, IRP에 나눠서 담아보시는 게 좋고요. 자산의 목적지를 이게 명확하게 좀 정하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독립의 첫 단추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말씀을 해주시고 이 세액공제 혜택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나도 당연히 ISA나 연금저축 IRP를 가입을 해야겠네, 준비를 해야겠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또 요걸 가입을 할 때 체크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고요? 예, 어떤 걸 봐야 되나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네네. 사항인데요. 연말정산 때 저희가 수십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좀 이렇게 달콤한 이런 혜택들이 좀 있잖아요. 네, 나중에 어떠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후회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봅니다. 네네. 네, 어떤 약속이냐면 연금저축과 IRP 가입 전에 반드시 꼭 기억해 하셔야 될 사항은요. 네. 이 상품들이 끝까지 버티지 못하면, 즉 내가 연금으로서 활용을 하지 못하면 무서운 벌금을 매기는 상품이라는 건데요. 예, 이 상품들은 55세 이후로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낮은 연금소득세 혜택을 주는데요. 만약 그 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뛰어넘어 16.5%의 높은 기타 소득세를 원금과 이자 전체에 부과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연금저축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넣고 연말정산을 해서 16만 5천 원을 돌려받았어요. 예. 그런데 어차피 내가 16.5% 돌려받았으니까 내가 이 상품 깨도 16.5% 이렇게 다시 뱉어내면 되겠지? 본전이겠지? 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 100만 원의 투자를 제가 잘 해서 예를 들어 150만 원으로 불어난 시점에 중도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벌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은 매기는 상품이라 했으니 더 토해내야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벌금 어떻게 매기냐면 네. 국가는 처음 돌려줬던 16.5%, 즉 16만 5천 원에 5천 원만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불어난 총액인 150만 전체에서 16.5%인 24만 7,500원을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국가가 내가 보너스로 받는 건 16만 원인데 해지할 때 뱉어내야 되는 돈은 24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실을 맛보게 되고 결국 원금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 혜택을 그냥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 노후를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묶어놓는 돈을 조건으로 일종의 계약을 좀 하는 셈인데요. 중도 해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막기 위해서는 가입 전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현금 흐름을 냉정하게 좀 파악을 해보시고 당장 없이도 사는 이런 지출 범위 내에서만 정교하게 액수를 좀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연금저축 IRP 분명히 뭐 좋은 혜택, 이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만 내가 길게 연금을 받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사회초년생인 분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재정 관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연금도 뭐 노후 준비도 할지 조언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회 초년생 분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의 원칙은요. 높은 수익에는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세상의 냉정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시면서도 막상 투자할 때는 하이 리턴, 즉 높은 수익률만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짊어진 투자는 자산 관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고 시작하는 투자는 내 소득과 지출을 냉정하게 좀 통제를 하는 것, 그리고 내 성향에 맞는 안전한 등급의 금융 상품을 고르는 꼼꼼한 기본기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하죠. 재테크도 똑같습니다. 첫 단추부터 무리한 막 과석을 하시다가 투자 체력이 무너지면 앞으로 걸어갈 긴 경제적 독립의 여정 전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화려한 숫자에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내 자산의 건강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진단도 해보시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나만의 정석 투자를 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자산 형성을 저는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FA 종합금융사업단의 한송희 부지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한 좋은 노하우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두 번째 보험 닥터 만나서 우리 자산 늘리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과 함께 할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함께 해주실 분 직접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프로사업단의 주서연 총괄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카금융서비스 프로사업단 총괄 주서연 지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나중에 받는 돈 정도라 여기면서 방치하곤 하시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지금 바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조정하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해서 자산의 덩어리를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급여가 어떻게 효율적인 노후 자산으로 변신할 수 있는지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운영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서연 지점장님과 어떤 이야기 주제 나눠볼지 더 자세하게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는 우리 주서연 지점장님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든든하게 준비해야 할 이 퇴직연금. 최근에 뭐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를 돌파했다. 뭐 이런 뉴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점장님이 이 퇴직연금이 중요한 거겠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은 요 노후 준비에서 퇴직연금이 점점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지 그런 게 궁금해요. 네,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네. 건 우리 노후 준비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완전한 신호입니다. 네네. 2025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501.4조 원을 기록했거든요. 400조 원을 돌파한 지 딱 1년 만에 500조 원 고지까지 밝은 셈이니까 네. 정말 엄청난 속도로 빠르네요. 성장을 한 거죠. 단순히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 변화들이 눈에 띄는데요. 네. 우선 그냥 놔두는 돈에서 알뜰하게 굴리는 돈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받으면 당장 생활비나 대출을 갚는 데에 다 써버려서 일회성 목돈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퇴직연금을 내 노후를 책임질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실제로 DC형이나 IRP 계좌를 통해서 ETF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자금을 옮기는 머니무브가 아주 활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운용 방식에 따라서 노후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세요. 똑같은 연금이라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따라서 20년에서 30년 뒤에 손에 쥐는 자산의 규모가 수억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퇴직연금은 방치하면 안 되는 내 노후의 품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투자 자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퇴직연금 뭐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잘 차곡차곡 쌓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근데 또 이게 관심은 사실 많아졌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걸 그냥 내가 뭐 이제 가입했다
다달이 적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방치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렇게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잊어버리는 걸로만 네. 당연하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은 시작일 뿐 방치는 곧 노후 자산의 손실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원리금 보장성 상품, 즉 예금이나 파생결합사채는 안전해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처럼 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때 원리금 보장 상품의 낮은 수익률로는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네. 퇴직연금은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길게 가져가야 되는 장기 자산인데 이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실질 수익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풍요로운 노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퇴직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운용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요. 1년에 한두 번은 내 연금 계좌에 접속해서 상품의 수익률을 체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리밸런싱이 필수입니다. 직접 운용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시장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해주는 디폴트 옵션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관리를 하면서 인플레도 이겨내고 수익도 더 많이 내서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자금을 늘리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방치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려우니까 이게 DB형은 뭐고 DC형은 뭐고 그럼 뭐 IRP는 또 뭐가 다른 거고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이 퇴직연금 유형을 요거 한번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차이점이요. 그 유형마다 운용 주체가 다릅니다. DB형,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할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요. 네. 근로자는 퇴직 시에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에 따른 확정된 금액을 받게 되죠. 사실상 근로자가 직접 운영할 게 없으니까 관리는 회사의 몫입니다. 반면 DC형,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퇴직금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직접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인데요. 운영 성과가 좋으면 내 퇴직금이 늘어나지만 손실이 나면 내 책임이 네네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회사 밖에서도 내 마음대로 추가 납입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개인 금고 같은 계좌인데요. 퇴직금을 이곳으로 받아서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면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관리 방법인데요. 네네네. DB형은 근로자가 신경 쓸 게 없지만 DC형과 IRP형은 근로자의 운용 능력이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네네네. DC와 IRP 가입자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자산 배분을 점검하는 리밸런싱이 꼭 필요하고요. 예금 위주로만 두지 말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주식형 펀드나 ETF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디폴트 옵션을 반드시 지정하셔야 하는데요. 내가 굴리지 않으면 내 퇴직금은 그냥 방치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20년 뒤 여러분의 수억 원대 노후 자산 격차는 바로 이 운용 관심도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퇴직연금 운영하는 것도 나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면서 리밸런싱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퇴직연금 아무래도 요즘 또 주식 ETF 열풍이다 보니까 퇴직연금에서도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거에는 퇴직연금 하면 예금이나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전부였지만 그쵸, 이제는 자산 증식을 위해서 ETF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효율적인 분산 투자와 장기 성과 때문입니다. 네네. ETF는 한 번의 매수로 수백 개의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분산 투자 효과를 냅니다. 직접 개별 주식을 고르는 번거로움 없이도 시장 전체의 성장을 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ETF는 이렇게 특히 퇴직연금처럼 장기로 운영하는 자산은 특정 종목의 등락보다는 시장 전체의 우상향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또 퇴직연금에서 선택 가능한 ETF 라인업이 정말 다양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주식형 ETF만 생각하셨겠지만 지금은 채권형, 배당 성장형, 그리고 특정 산업의 미래를 겨냥한 테마형 ETF까지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가입자들은 배당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배당 성장형 ETF 자산으로 많이 재배치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ETF 투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안정성만큼이나 수익성을 챙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한 것이죠. 다만 ETF는 실적 배당형 상품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적정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이 ETF를 통해 퇴직연금을 알차게 키우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공부하셔서 본인들이 포트폴리오도 짜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런 거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투자 경험도 잘 없으시고 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직접 운영이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다른 거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투자 경험이 전혀 없거나 바쁜 일상 때문에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TDF가 그야말로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DF의 핵심은 생애 주기인데요.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같이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서 수익성을 적극적으로 추구를 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서 알아서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아도 시장 상황과 본인의 은퇴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자산을 최적화해주는 셈이죠. 실제로 2025년 기준으로 TDF는 연간 13.7%의 좋은 성과를 냈고 그리고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보다 2배도 더 높습니다. 복잡한 운용 지식 없이도 전문가 수준의 자산 배분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증명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안 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고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오히려 초보 투자자가 스스로 매도 타이밍을 재다가 잦은 실수를 범하는 것보다 TDF를 통해서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를 장기 보유하시는 것이 최종 수익률 면에서 더 훨씬 안정적이고 높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TDF 한번 이제 경험이 좀 없으시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결국에는 이 퇴직연금이 결국에는 투자의 개념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위험하지 않은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원금 손실이 걱정돼서 그냥 난 안전하게 가져갈래 해서 예금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은. 근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금은 지킬지 몰라도 노후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선택이 옳다고는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금 손실이 두려워서 퇴직연금을 예금에만 넣어두는 것은 겉보기에는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상 노후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매년 갉아먹는 행위와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물가가 매년 2에서 3%씩 오르는데 예금이자 수익이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거나 오히려 밑도는 경우에는 20년 뒤에 여러분이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전에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의 가치가 다르듯이 미래의 자산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되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TDF처럼 은퇴 시점에 맞춰서 위험 자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주는 상품을 통해서 안정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거의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이제 방치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퇴직연금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핵심 노하우 마지막에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방송이 끝나면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고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통합연금 포털에서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를 진단하기입니다. 내 연금이 어디서 어디에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눈에 확인해 보는 건데요. 혹시 수익률이 1에서 2%대인
예금 상품에만 꽉 차 있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리스크에 내 자산이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디폴트 점검과 그리고 활성화하기입니다. 내 퇴직연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는데요. 네. 디폴트 옵션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자금을 자동 배분해 주는데 계좌의 방치를 막고 최소한의 운용 효율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내 은퇴 시점에 맞춘 자산 배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점검받고 통합 연금 전략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조회하고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 세 가지의 작은 행동이 20년 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의 규모를 수억 원 이상 결정짓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노하우 3가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내 퇴직연금 운용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카금융서비스 프로사업단의 주서연 총괄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함께 전문가와 함께 이게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함께할 보험닥터 인사 나눠보죠. 더 금융서비스 OK사업단의 최유리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더금융서비스 OK사업단 최유리 지점장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해외 ETF 투자에 대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ETF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유리 지점장님과 나눌 이야기 주제 화면으로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역시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해외에 상장된 ETF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좀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요즘 뭐 국내 주식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해외 길게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중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끌고 가거나 모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네.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걸까요? 네, 해외 상장 ETF가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글로벌 자산에 쉽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어떤 기업에 선택해야 될지 직접 공부를 하고 종목 하나하나씩 직접 매수를 했었어야 됐는데요. 지금은 ETF라는 하나의 상품으로 여러 기업이나 산업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의 효과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AI,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미국 ETF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ETF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국 주식뿐 아니라 채권, 금, 원자재, 그리고 배당주, 특정 산업이나 국가에 투자하는 ETF까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서요. 자신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즘 뭐 미국 ETF가 좋다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에선 하는 건 안정적이겠지.
손실 잘 안 나겠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뭐 장기채 ETF라든지 국채 ETF라든지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어떤 네. 것들을 주의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금리나 시장 방향에 너무 쉽게 예측을 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는 ETF는 굉장히 금리와 아주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채권의 매력이 올라가면서 채권의 가격이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라는 기대만으로 장기 국채 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금리 예측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금리는 물가, 고용, 경기 상황, 중앙은행의 그 정책 방향 등 요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생각보다 늦게 내려가거나 오히려 상승한다면 장기 국채 ETF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는 지수는 하루의 수익률을 2배 또는 그 이상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거나 변동이 심해지면 손실도 빠르게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국채 ETF나 레버리지 ETF는 단순히 앞으로 오를 것 같다, 수익이 더 크게 날 것 같다라는 기대만으로 접근을 하면 위험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경우에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국채 ETF 같은 경우는 뭐 금리는 뭐 워낙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금리 결정이나 방향을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시장이 계속 좀 상승하는 장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게 2배 수익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왜 어렵고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수익이 2배면 장기 투자에도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네. 레버리지 ETF는 장기 수익률을 2배로 만들어주는 상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의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도록 설계된 상품이에요. 그래서 매일 수익률이 다시 계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날 지수가 10% 상승했다가 다음날 10% 하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많은 분들은 결국 제자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레버리지가 적용되면 상승폭도 커지지만 하락폭도 더 커지기 때문에 손실이 일반 ETF보다 더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계속 상승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지만 실제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반복될수록 레버리지 ETF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했던 수익률과 실제 장기 성과의 차이가 점점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단순히 수익이 2배니까 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품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에서는 수익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손실도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신의 투자의 목적과 투자 기간에 맞는 상품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외 상장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에 환율도 저희가 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네. 환율이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 투자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나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네. 해외 ETF는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해외 ETF는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까지 함께 영향을 받는 상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ETF 가격이 10% 상승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네. 때 많은 분들은 당연히 10% 수익이 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 같은 기간에 원달러의 환율이 15% 하락을 했다면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실제 투자자는 수익이 크게 줄어들거나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ETF 가격이 3
3에서 4% 정도 올랐다고 했을 때 환율이 상승을 했다면 환차익이 더해져서 예상보다 높은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해외 ETF의 수익률은 주가와 환율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달러 자산에도 함께 투자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 실제 수익률은 기대보다 낮아질 수가 있고, 반대로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아도 환율이 오르면 수익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율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ETF에 투자할 때에는 단순히 최근 수익률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환율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해외 ETF의 주가와 환율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의 움직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해외 ETF 투자 생각을 하고 고려할 것들이 세금 문제잖아요. 다음은 또 생각해야 될 게, 해외 상장 ETF랑 국내 상장된 ETF는 이게 세금이 다르잖아요. 네.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세금인데요. 이름은 모두 해외 ETF라고 불리지만 어디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상장된 ETF를 매수하는 것과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ETF를 매수하는 것은 세금의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된 ETF는 일반적으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와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구분을 해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해외 방식의 투자를 하더라도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미국에 투자하는 ETF니까 세금도 같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투자 대상은 비슷하더라도 어디에 상장된 상품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외 ETF를 선택할 때는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과 투자 기간 그리고 세금까지 함께 고려해야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과세 방식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외 시장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만약에 매수를 하면 거기에서 수익에 또 양도세를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국내 시장에 상장된 것과는 다릅니다. 세금 구조가. 자, 그러면 또 고려해 봐야 될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ETF더라도 이게 가격 제한 폭이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30, 30 이런 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르게 상장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좀 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변동폭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이 네. 가장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그 하루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폭이 제한이 있지만 그렇죠. 미국은 가격 제한의 폭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하루 만에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실적이 기대보다 좋지 않거나 금리나 물가와 관련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하는 날에는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나 레버리지 ETF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은 손실폭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수익률만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어느 정도 손실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해외 ETF의 투자는 수익 기회를 보는 만큼 손실을 관리하는 원칙도 함께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지점장님, 마지막으로 이 해외 ETF를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또 저희 시청하시다가 네. 생각이 바뀌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 조언, 어떤 점을 꼭 체크하고 투자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해외 ETF는 글로벌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 수단입니다. 네. 하지만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ETF의 상품 구조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환율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해외 ETF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에는 좋은 상품만 있는 것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상품이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서는 단기적인 수익률보다 꾸준히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고 하기보다는 상품을 이해하고 환율과 세금 그리고 함께 고려하는 그런 투자 습관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해외 ETF, 해외에 상장된 ETF 투자하는 방법, 주의할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더금융서비스 OK사업단의 최유리 지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또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365 닥터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